2022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해가 바뀌면요, 너무 궁금해 합니다. 이번 시험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나오려는지, 또 책도 가급적 심판으로 보라 그랬는데 왜 심판으로 봐야 되는지, 헌책은 안 되는가, 하여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점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세상은요, 무슨 일이라도 최신 정보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술 자격증도 당연히 어떻게? 최신 정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입니다. 그럼 당연히 2022년 책을 보셔야죠. 근데 궁금한 사항들, 정말 변경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2022년 바로 3월 5일 날 시행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이번 2회부터 적용토록 제가 여러분의 안전 합격,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2년은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주로 2022년 언제 받느냐? 3월 5일 날 시행됐습니다. 3월 5일 날. 3월 5일 날 시행됐는데, 바로 이 시험은 우리는 정기적인 검제 1회죠.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기사고, 바로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왜 3시간이냐? 과목 수가 몇 과목이다? 6과목입니다. 6과목이죠. 또 그래서 한 과목당 얼마? 30분이니까 6과목이니까 3시간이 됩니다. 실제 이 3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준비가 됐다면, 연습을 많이 하면 정말 30분에도 6과목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딱 보면 벌써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과목이죠. 1과목은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몇 문제 나와요? 20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6과목이니까 총 120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번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그래. 바로 뭐요? 법과 영의에서, 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말하는 거죠. 법률.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영은 바로 이건 누구 영? 대통령 영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이니까 누구의 영?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겠네요. 안전과 보건표지의 종류 중에서 안내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내. 우리 안전보건표지는 바로 크게 5가지로 할 수 있죠. 뭐가 있어요? 금지를 나타내는 금지 표시가 있어요. 또 경고를 나타내는 경고 표시가 있고, 지시를 나타내는 지시 표시가 있고, 지금 나온 안내 표시가 있고, 또 하나 굳이 더 한다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5가지 대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바로 뭐라고? 안내 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안내. 야, 길을 똑바로 가라든지, 손을 씻을 때는 어디에 씻어야 되라든지, 좌측 비상문 어디고 우측 비상문 어디, 이런 걸 나타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안내 표지라고 합니다. 보니까 금연이라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런 거.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더라도 뭐가 해당될까요? 바로 금지의 표지에 해당돼요. 답은 1번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한번 두드려 보자 그래. 들 것은 당연히 어떻게 안내 표지. 그림도 보여주겠습니다. 세안장치 역시 안내 표지입니다. 비상용 기구 안내 표지인데, 그럼 한번 보죠. 바로 안내 표지는 이렇게 바로 뭐예요? 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안장치. 이거는 비상용 기구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이게 403은 뭐냐 그런데, 안내 표지는 4번째 나오니까 4번째, 3번째 이렇게 들 것이 나오고, 4번째는 세안장치가 나오고, 5번째는 비상용 기구가 나왔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이렇게 있지만 실제 2016년부터 2021년 3월 7일까지도 무려 9번 출제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몇 번? 10번이 출제됐다. 그럼 이번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될까? 출제된다. 또 만약에 금지 표지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문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바로 왜를 항상 그래. 은행식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처음에 대략적인 이론을, 저의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 번 또는 2번 들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뭐를 봐야 된다? 가연도 몇 년치를 보라 그랬어? 10년치를 보라 그랬어. 이유는
왜? 바로 왜? 은행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같이 답이 1번은 영원히 1번이다, 2번이다. 영원히 1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와. 만약에 똑같이 안 나온다면 국가가 우리에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은 뭐야? 담배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표지에 해당된다? 금지 표지에 해당된다. 어디 있느냐? 합격 정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있다. 이 시행 규칙은 누구의 영이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죠. 바로 별표 6에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로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고의성으로 떨어지고 싶어도 안 떨어져요. 왜? 제가 바로 여러분의 안내. 자, 오늘 합격을 함께 하는 바로 멘토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역시 법과 영예 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찾으래요.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말이 안 돼. 정기회의는 반드시 누가? 분기마다 한 번씩 분기. 분기는 뭐냐고 우리는 4개월을 가지고 한 분기라 그래.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다시 제가 3개월을 한 분기라 그래. 그래서 1, 2, 3 이걸 가지고 1분기라 그래. 3, 4, 5 이걸 가지고 2분기라 그래. 6, 7, 8 3분기. 9, 10, 11 제가 뭐 하나 잘못 썼는데 여기서 4, 5, 6, 7, 8, 9, 10, 11, 12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4분기. 그럼 매 분기마다 정해져 있어.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면 나오는 임시회의만 위원장이 가능한 거다. 반드시. 그럼 계속 읽어보면 알아요. 그럼 2번이 틀렸거든요. 그럼 보면 계속 여기 있죠. 바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거는 정기회의가 아니라 무슨 회의다? 임시회의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히 운영하여야 해야 돼요. 그럼 산업안전보건회의를 보자고. 산업안전보건회의는 무슨 회의? 요거 나와 실기 필답형에도 정기, 임시, 갈로 회의를 구분합니다. 그럼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이라 그랬죠. 석 달 1, 2, 3월 1분기, 4, 5, 6이 2분기. 그래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면 정기회의는 나와 여기 답이었잖아요. 여기 바로 우리는 분기마다 하는 거고 임시회의는 누가 하냐? 위원회와 위원장이 소집하면 임시회의는 어떻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위원장이라는 것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요사이 그 봉사활동하는 단체 새마을운동에 이제 제가 문고의 회장이 전 광역시 회장인데 그 회장인데 저보다 이제 어쨌든 모양이 위선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이 있어. 뭐냐면 인천광역시 전체 회장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인천광역시 인사권도 갖고 있고 물론 저는 문고에 대해서는 제가 하죠. 그래서 어디라도 위원장이 대단하다. 우리 왜 TV 같은 데 보도 이런 거잖아요. 무슨 학회의 위원장. 그 위원장이 그래서 참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장을 해버린다면 장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50대 1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50대 1이라는 것은 공무원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직원이 한 명당 이게 한 명이 돼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요. 국민과 50대 1이래요. 그러면 50명 중에 한 분은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입니다. 이게 저는 잘 된 건지 안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럼 모든 사람이요. 대부분 공무원과 그 공공기관의 그 임직원들은 실제 이분이 생산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 하면 국민을 서비스하는 직종이잖아요. 공무원부터. 뭐 어떻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과연 나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렵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여러분같이 건설안전기사 따겠다는 분들이 정말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요, 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의 각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한 명을 역시 지정하여 위원으로 반드시 직무를 대리하게 해야 됩니다. 5번을 잘 알아야 돼요. 5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근데 이거요. 산업안전보건회 회의록에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개최 일심의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그 밖에 토의사항 등이 바로 뭐다? 우리는 회의록을 한 다음에 회의록에 기록해야 될 내용 4가지 꼭 기억합니다. 이건 어디 있노? 바로 산업안전보건부 시행규칙 37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3번이에요. 정말 이거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런 문제잖아요. 재해의 원인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나눌 수 있어. 직접 원인 2가지, 간접 원인 바로 뭐냐 5가지 이래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직접 원인이 재해 원인,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럼 뭐 직접 원인 찾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물적 원인 무슨 원인? 바로 직접 원인이죠. 물적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원인이라 그래요? 불안전한 상태죠. 전체 재해 얼마? 10%. 그 다음에 관리적, 사회적, 정신적, 교육적 이런 건 다 무슨 요인? 바로 간접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기 필답형 시험에는 재해 간접 원인 5가지 쓰시오. 이런 것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재해 간접 원인 5가지는 봐요. 기술적,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뒤에 있겠죠. 관리적 뒤에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뒤에를 보니까 바로 관리적 원인까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재해 간접의 5가지를 말하는 거고 이 내용 역시 2016년부터 계속 출제됐다. 그 다음에 재해의 직접 원인 2가지는 바로 인적 원인이 전체 재해 얼마야? 88%. 바로 물적 원인 10%. 그래서 이게 직접 원인이 몇 퍼센트? 98%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세상의 모든 원인은 누가 원인이야? 지 탓입니다. 88%. 이게 이제 우리는 재해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육의 3요소가 뭐죠? 교육의 3요소. 교육의 3요소는 주체, 객체, 매개체가 있는데 주체는 누구? 강사. 객체는 여러분이에요. 수강자가 되겠죠. 매개체는 책입니다. 교재가 돼요. 저는 이런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런 건 다 누구의 탓에 딸려 있다? 바로 객체인 여러분의 탓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혹시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잘못하고 그러면 되게 다 누구 탓이라 그래.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 우리 이런 농담을 애비 닮아서. 그렇잖아요. 요새 애비들도 똑똑하게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반대로 시험에 떨어지면요. 실제 이게 88% 본인의 잘못이지만 또 사실 강사도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래. 강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고.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누구의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도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 합격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떨어지고 싶어도 안 떨어지잖아.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죠? 왜? 산업재해 통계예요. 이것도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 규정상 재해 통계 관련 용어로 갈로안에 알맞는 용어가예요. 갈로안에 뭐라고? 누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신청서 갈로 열고 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 요양신청을 제외한다. 그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 승인을 받은 자 갈로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서 포함. 그렇게 다시 말하면 받은 자로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이걸 가지고 뭐냐 여기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해자수예요. 아, 재해자수는 이렇게 어디에 이제 산업재해 통계 처리 업무 규정이 있대요. 그럼 답이 재해자수야. 재해자수인데 여기 해놨죠, 제가. 재해자수란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거는 그래, 이것도 공단이잖아. 어디에 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돼서 쭉 해가 이제 안 읽어도 되겠죠.
요게 바로 재해자수라고 그래요. 그럼 어딘지 그럼 우리 교재 1-52쪽 제3조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재해 통계 처리 업무 규정이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 2022년 또 1월 11일 날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게 수시로 바뀌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재해자수는 있는데 그럼 이것 하나 더 하자고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고 또 문제은행에 또 더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임금근로자는 뭐냐 그러면 통계청이에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를 우리는 말 그대로 그럼 통계청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뭐를 받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임금근로자라 그런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 수는 통계청 건설업 조사 피고용자 수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건설업 근로자 수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하여 경제활동 인구조사 건설업 임금 근로자의 곱하여 산출한다고 이것도 이제 나온다면 갈로로 나올 거야. 이런 것도 좀 이걸 가지고 외운다. 어떻게 외우노? 눈으로 자주 익혀라. 그래서 눈이 뭐다? 보배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요. 지금 여러분 이거 2022년 3월 5일 거지만 실제 제가 강의한 날짜는 2022년 한 달이 지난 4월 6일 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4월 달이니까 막 꽃이 엄청 화려하게 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건 예를 든다면 왜 눈이 보배라는 거 여기 눈이 보이니까 꽃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향기는 눈을 보지 못하는 분도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그만큼 눈이 보배.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그 봉사활동 할 때 그 뭐라 그러면 그 참 표현이 어려워요. 이제 안문 보는 분들한테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할 그 회장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이제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 탁 이렇게 봅니다. 아, 오늘은 참 옷을 잘 입고 오셨네요. 그리고 내가 농담 아니 회장님 정말 저하고 장난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들도 그래요. 보지 않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나 느낌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봐야 돼.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실제 여기는 이제 재해자수가 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잖아요. 그 이 문제 역시 그럼 바뀌지 안 바뀌어져. 그러나 혹시 요 놈도 들어갈 수 있을까봐 내가 보충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이 문제는 언제 나와? 오늘 처음 나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 다음에 2회 때 그대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입니다. 5번째요. 시몬즈의 재손실비 평가 방식 중에서 비보험 코스트 산정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것도 수업이 나왔나 안 나왔어.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 거잖아. 그럼 여기 뭐 나온 거 이제 한번 보자고. 봐요. 안 봐도 되는데 사실은 봐. 이것도 역시 1번이네. 사망사고 건수는 사람이 쉽게 말해 사망대 뭐 아무것도 없죠. 통원, 응급, 무상해. 이거는 다 뭐야? 비보험 건수의 재해사고의 카테고리에 포함돼요. 휴업상해, 통원상해, 응급조치, 무상해 사고. 사망 있나? 없잖아. 사망은 사망으로 끝났으니까 이런 재해사고 카테고리에 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57쪽에 있어요. 19년부터 20년까지 3번만 했지만 그렇지 않죠. 수없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라 소리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이것도 우리는. 1대4 이랬으면 누구의 법칙이다? 이거는 바로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또 법이야. 산업안전보건 법정상.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도 이제 교재 공부할 때 특히 안전관리로는요. 법을 잘 알아야 돼. 특히 또 여러분 어떻게 해? 회사에 이제 안전관리자 하실 때도 뭘 잘 알아야 돼? 법을 잘 알아야 돼. 또 여러분 저는 그러잖아요. 건설안전기사만 취득하는 게 만족해도 되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 안전에 새로운 자격증이 생겼잖아. 산업안전지도사 직종을 공부해서 땄으면 좋겠어요. 왜? 산업안전지도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전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다. 또 어렵다. 물론 기사보다는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 어려워야 값어치가 있지. 누구나 이게 이 표현도 잘 개나 소나 다 딸 수 있는 것은 따면 되나 안 된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있어야 돼. 우리 운전면허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 갖고 있다? 87% 정도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있어야 돼. 없어. 운전하는 놈 있어야 되잖아. 그러나 자격증이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도사는
어째 필기 시험은 우리 기사 시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기 2차가 있어. 2차는 실기 역시 단답형 하나. 그 다음에 크게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서술형인데 서술형이 아니요. 쓰시오입니다. 논하시오가 아니라고 기술사 같이. 이것이 세 문제. 요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지금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산업안전지도사에 건설 그 분야의 지도사가 돼서 세계 최고 최상의 안전 전문가로서 평생 생을 보내는 것과는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산업안전 용어의 뜻이 바르게 연결되면 지금까지는 5개는 뭐였어요? 5개는 틀린 것을 찾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바른 것을, 맞는 것을 찾으는. 보겠습니다. 1번 사업주 대표란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하는 자거든. 이건 누구야? 근로자를 가반수 대표하는 누구? 바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위원장을 말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 가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정해놨을 때 그걸 근로자 대표로. 틀렸잖아. 그 다음에 도급인이라는 것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포함한 물건의 제조, 건설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데 여기 알아둘 거예요. 도급은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잖아. 그죠? 시공자죠, 시공자. 이런 거.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상세히 해놨어요. 안전보건평가라는 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 그게 선제를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틀렸어요. 그러면 잠재적 확실히 보여줄게요. 이게 맞아.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여기 중기라고 돼 있잖아. 중기. 이거 탁 했는데도, 이건 뭐야? 중기가 아니고 증기야, 증기.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업무로,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바로 이걸 가지고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안 나와 있네요. 4번은 엄청 많이 나오고, 특히 4번은 4번으로도 들어가 있지만은 2번으로 들어간 문제도 더 많습니다. 그럼 보자고. 도급이 뭔지.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대요.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하거나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도급이에요. 타인에게 네가 알아서 좀 해주시오. 나는 많으니까 일이. 당신이 좀 이걸 가지고 도급이라. 또 도급인이라는 이제 요거 나왔죠.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우리는 뭐야? 바로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이라. 그런데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어떻게? 제외한다고. 여기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해. 그 다음에 수급은 뭐냐?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우리는 도급인이라, 수급인이라 그래. 관계 수급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우리는 관계 수급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어디 있냐? 합격 정보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대표가 뭐냐 그랬더니 근로자를 가반수로 대표하는 자를 우리는 근로자 대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사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장을 근로자 대표라 그러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반드시 근로자의 가반수를 대표해야만이 근로자 대표되는 거예요. 지금 노동조합도 그렇잖아요. 노동조합이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가반수니까 51명이 되잖아요. 그럼 51명이 안 되면 근로자 대표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가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위험성 평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말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성 평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를 보니까 재해조사입니다. 재해조사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조사를 하죠. 보겠습니다. 읽으면 답이 보여. 요이상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그래, 다친 사람한테 정말 빨리 치료하는 구급조치를 우선 해야죠. 재해조사 시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뭘 착용한다? 보호구를 착용한다. 요사이 아직도 그래요. 보면 가끔씩 보면 우리는 TV를 보면 재해조사로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윗사람들이 갈 때 설명 들을 때 앞에 설명하는 사람은 다 안전모를 쓰고 또 올라갈 때 안전모 하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 안전모도 안 써. 특히 기자들도 안전모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재해조사는 재해자의 치료가 끝난 데 있어서 말 되나? 다 은닉돼 버려요. 반드시 치료가 끝난 데 아니고 재해가 발생 즉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책임 추구보다 역시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가진다건데, 근데 이게 문제잖아요. 불을 껐어. 재해 원인이, 화재의 원인이 뭐냐니까 가재 원인을 지금 조사해야 된다. 사실 이 조사하는 거는, 그래서 불 났어 그러면 A하고 이렇게 방하랑 이렇게 범죄인이 있어. 물론 이 범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과연 뭐든지 책임 추궁을 한다고 하면, 참 뭐 이런 거는 가급적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벌을 주더라도 항상 이걸 자체 우선순위한다. 그래서 책임 추궁보다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재해조사 유의사항, 항상 어떻게 사실에 수집하고 목격자의 단정적 표현이나 추측은 사실을 구별하여 참고 자료를 기록해 둘 것이며, 진술은 가급적 바로 뭔다 어떻게 사고 직후에 했네. 치료가 끝난 뒤 하면 안 돼. 반드시 사고 직후에 기록하는 게 좋고요. 책임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면 사실을 어떻게 은폐하게 되면 주의하고, 조사는 어떻게 신속하게 행하고 2차 재해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 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 요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해. 반드시 조사는 몇 명? 2명 이상이 해야 된다는 꼭 기억. 요게 이제 잘 나와. 한 명으로 잘 나온다. 이 내용 역시 뭐 1-43쪽, 42쪽 있지만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문제 처음 나왔어. 이 문제도 잘 아셔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가 몇 명?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왜 이 50명 미만이라고? 50명부터는 뭘 해? 바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영세업 20명에서 50명 미만은 안전관리자가 없더라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되는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되지 않는 사업장을 한다고. 바로 이거요. 임업에도 있어야 돼요. 또 제조업에도 있어야 돼요. 건설업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사람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을 하잖아, 돈. 그렇게 건설업은 답이 나와요. 환경, 정화 및 보건업에도 뭐가 있어야 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이상, 어떤 업종에 두어야 되는지 다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등 했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몇 분, 1명 이상 선임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이 그래. 1명 이상, 2명 해도 괜찮아, 10명 해도 괜찮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반드시 한 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봐요. 제조, 임업, 하수, 폐수, 분노 처리업,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에도 이 5가지 업종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니고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시험 언제 처음 나왔다. 요거는 시행령 24조에 있다. 이 시행령 누구 영이다? 대통령령. 시행령 하면 대통령, 시행규칙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9번째입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참 어려운 게, 요거는 이제 정해졌죠.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나오는 거는 안전점검과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 안전관리계획 수립 2가지만 나오죠. 우리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수립해야 되지만 수립 안 해도 되는 것은 이 말이죠. 첫째, 15층 건축물 리모델링에도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되죠. 지하입니다. 지하 15m를 굴착하는 건설공사. 또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높이가 21m가 얼마 비계일 경우에 반드시 31m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뭐가 해야 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건설기술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바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 다음 각호가 다만 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원자력은 안 하지만 바로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특별법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구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m의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4의
다음 강목으로 리모델링 해체공사. 이건 뭐냐?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했고 주택법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또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 사용된 건설공사, 천공기 높이가 10m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 크레인, 5의 이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그 다음에 쭉 해가 6, 여기 뭐 6, 1호부터 4호, 1호부터 4호. 그 다음에 4호 2, 4호 2, 그 다음 5호 및 5호 2 건설공사와 건설공사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사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만 답만 사실 기억해도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있죠. 우리 교재에 있는데 뭐 16년 19년도 나와죠. 여기 있죠. 어디 있노 그랬더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있는데 이것이 또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건진법, 건진법에 건진법 이렇게 해서 줄여서 건진법 시행령, 시행령 하면 역시 누구의 대통령령입니다. 101조 2의 1항은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서 높이가 31m 비계나 브라키 사용하는 건설공사도 어떻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 4번의 답이 틀린 걸로 나왔었죠. 10번째입니다. 야, 이것도 우리 기본적인 거죠. 재해에서 10번째 다음의 재해에서 기인물과 가해물. 기인물은 뭐예요? 재해의 원인이 된 물건이나 물체. 직접 원인? 주로 많이 해요. 직접 원인. 왜 직접 원인 중에서 이거 기인물은 뭐야? 바로 물적 원인을 말해요. 물적 원인. 물체가 그 원인이 되거나. 그 다음에 가해물은요. 재해가 발생해서 직접 어떻게 사람에게 상해를 준 역시 물건이나 물체예요. 그럼 다 여기는 뭐다? 둘 다 얘들은 다 물적인 원인이지 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인적인 원인은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보자고. 공구와 자재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작업 통로를 누가? 작업자가 보행 중 어디에 걸려? 공구에 걸렸대요. 이유가 뭐냐? 아, 그래. 공구에 걸렸대. 이게 바로 이유가 뭐라 그래서 바로 기인물이 되는 거예요. 기인물. 그 다음에 그럼 공구를 찾아. 요거 있네. 공구 여기. 기인물. 그 다음 걸려. 넘어져. 통로 바닥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줬어. 머리를 다쳤는데 어디에 붙여가?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바닥이죠. 그럼 요거네. 답은 3번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기인물은요. 재해 발생의 주 원인이며 재해를 가져가게 하는 어떻게 근원이 되는 기계, 장치, 물 또는 환경 등이. 그래서 뭐 불안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해물도 불안전 상태예요. 직접 사람에게 접촉하여 피해를 주는 기계, 장치, 물 또는 환경이 역시 불안전한 상태다. 이거는 다 무슨 원인? 물적인 원인이다. 역시 이번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지. 이렇게 많이 나왔죠. 11번째입니다. 야, 보호구예요. 보호구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지금 저도 이제 이것도 일종의 보호구죠. 보호구라는 것은 뭐라는 것은 외계에 유해한 물질로부터 인체역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나 또는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는 그 쉽게 말하면 보조기구를 가지고 보호구라 그래. 이거는 2차적이면 적극적인 대책이 되는데 안 돼.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 반드시 안전인증 보호구에는 여기 표시해야 될 건 제조자명,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 유효기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하여튼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자고 계속. 여기 이랬죠. 안전인증 번호, 규격 또는 등급. 그래서 안전인증 제품 표시 방법 5가지. 요것도 요렇게도 나오지만 실기 필답형에도 곧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형식 또는 모델,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 안전인증 번호. 유효기간 있나? 없잖아. 그래서 이게 법이에요, 법. 그 다음 12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제운동에서요 하는 위험 예지 훈련, 예지. 바로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예지에서 훈련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 연습. 우리도 다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것을 예측해서 사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전체적인 걸 다 하지만은 요점적인 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필요한 것만 1번, 3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지, 시험에 나올 훈련. 위험이 혹시 날 거면 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한다. 그게 예지 훈련이죠.
그 위험 예지 훈련 진행 방법 중 대책 수립에 해당되는 단계는 위험 예지 훈련 몇 단계가 있냐면 4단계가 있지. 1단계는 뭐요? 현상을 파악하는 거. 2단계는 본질을 추구하고요. 3단계는 대책을 수립. 그럼 답은 3단계 대책. 그 다음에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림없이 나온다. 이렇게. 21년 8월 14일까지 나왔지만 여러분 시험에도 틀림없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3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기억에서 미음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의 사업이다. 그런데 반드시 300명 이상인 사업에 이게 들어가야 돼. 첫째, 농업에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돼요. 상시 근로자가 몇 명? 300명 이상이면. 정보 서비스 해야 돼요. 금융 및 보험도 해야 돼요. 사회복지도 해야 돼요. 과학 및 기술 연구 개발하고 건데 요거도 해야 되지만 과학 및 연구 기술은 제외한다고 간로에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는 게 바로 답은 2번인데 한번 보자고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로 결정하는데요. 300명 이상은 요까지야. 요걸 10가지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시 근로자 얼마?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돼요. 그럼 대개 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돼요. 요걸 제외한 소프트 계열분 농업 했었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임대업, 부동산을 제외하면 전문가 기술 서비스가 요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연구 개발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 답이 됐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게 바로 뭐다? 눈이 보배라 그랬죠. 그 다음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도 또 된다. 그러나 요 10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다 100명 이상 1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누굴 둬야 돼?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 별표 1항. 이거 누구의 영?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령상 중대재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 근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중대 재해 처벌법.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험에 안 나오냐고. 내가 반대로 물어봐. 왜 나오냐고 그런 것이. 우리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모릅니다. 뭘 알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 그 차이를 알려고. 이거는 나오지 않는다. 왜? 우리는 사전에 출제 기준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그 중대재해 범위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있어요. 뭐냐?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예요. 맞죠? 부상자가 동시에 그 몇 명이냐 하면 10명 이상 발생한 것도 중대재해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 하면 2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동시에 2개월 아니면 몇 개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부상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생해야만 뭐가 된다? 중대재해가 되는.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에서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역시 중대재해. 그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았죠. 그럼 어디에 있는지 법도 확실히 합격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 요건 어디에 나와? 실기 필답형에서 단골 손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 4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몇 명?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를 우리는 중대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어디?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입니다. 이거는 3조 중대재해 범위로 잘 나와 있습니다. 15번째입니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 형태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전관리 조직 형태는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어요. 또 이것도요, 사실 성기라 그러는데 엄청 뭐냐고 라인식이죠, 라인식, 그 다음에 스태프형, 그 다음에 라인 스태프형, 요걸 통일시키기 위해는 형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러면 라인식은 50명에서 100명 사이. 요거는 100명에서 1000명.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라인 스텝 혼용이죠. 이거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도 나온다. 여러분 시험에 말이요. 그래서 라인형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스태프형은 100에서 1000명 이상의 중규모 사업자, 라인 스태프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인데 사실 이게 100명만 돼도요. 사실 우리 회사 엄청 대기업이 정도. 그러나 우리 안전조직에서는 이렇게 100명 미만, 그 다음에 100명에서 1000명,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6번째입니다. 야, 우리는요, 계산기를 가져가야 되냐, 안 가져가야 되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라도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역시 2022년 3월 5일도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강도율이다. A라는 것은 임의의 숫자예요. A 사업장 현안이 다음과 같을 때 사업장의 강도율은 그런데 상시 근로자가 200명입니다. 요양재해 건수가 4건, 사망이 1명, 휴업이 1명인데 며칠이냐고 뭐 500일이에요. 그 다음에 연근로시간이 2400시간이에요. 그럼 공식을 우선 보면 강도율은 연근로시간수에 연근로시간수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뭐가 되냐 하면 연간 한 명이 근로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00명 곱하기 얼마 될까? 2400시간 하면 되게. 근로손실일수는요. 어딘지 그랬더니 요양재해 건수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렇죠. 근로손실일수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우리가 1급에서 상급까지와 사망은 근로손실은 며칠이다? 바로 7,500일입니다. 그럼 위에 뭐가 들어갈 거야? 7,500이 들어가겠죠. 7,500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걸 잘 봐야 돼. 제가 갈로를 치는데요. 휴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휴업. 휴업이 얼마냐? 그러면 1명인데 며칠이 많냐? 500일이에요. 500. 500 곱하기 어떻게? 365분의 300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이걸 하냐? 그런데 이거는 바로 365라는 것은 1년을 365로 기준합니다. 하고 실제 근무일은 그러면 300일인데 왜 300일을 어떻게 아냐? 그럼 요거예요. 연근로 시간이 2400시간 나왔을 때는 300이 되는 거예요. 왜 300이 되죠? 바로 하루는 통상 우리는 8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얼마? 300일 근무해요. 이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걸 꼭. 그럼 얼마 돼요? 여기 2400시간 돼. 그러니까 여기 300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이를 확실히 해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보니까요. 이렇게 해놨어. 바로 200 상시 근로자 수 연간 근로시간 수죠. 한 명의 근로시간 수예요. 그러니까 200명 곱한 거죠. 그래 요거는 뭐다? 사망이자 사망. 그 다음에 요게 휴업일수니까 500 곱하기 365분의 300을 하니까 1000을 곱하니까 16.481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계산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실 수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계산기는 가져간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래 나오죠. 나오는데 1-55 쪽도 있지만 16년부터 21년까지도 출제되었지만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 2022년 1월 11일 걸 적용했다. 그래서 갑자기 요양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통계 처리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번째입니다. 17번째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건설업 도급인의 작업 순회점검 주기는 건데, 건설업은 반드시 이틀에 한 번 순회점검 해야 돼요. 그래서 도급사업 시 안전과 보건 조치 등 해가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되는데, 강목의 사업은 얼마? 2일에 1회 이상, 2일에. 그리고 어디? 건설업이니까 여기 있죠. 또 제조업도 2일에. 토사석 강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도 반드시 얼마? 이틀에 한 번입니다. 그 외에는요, 요런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역시 건설업 도급인의 건설업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 점검인데 일반 사업장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일주일에 1회 이상보다 항상 요 놈을 적용해 가지고 2일에 한 번 요게 이제 틀리는 걸 나오겠죠. 근데 요것도 요거 안 나와 사실. 항상 뭐만 나온다? 요것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건설업이라는 말. 그래요.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18번째는요, 역시 뭐 이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재사례 연구의 진행 단계를 옳은 것은 당연히 첫째, 재사례를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재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결정하고, 어떻게 바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순서로 된 걸 한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아마도 여기 있죠. 제4의 연구 순서를 보니까 바로 제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결정하고 근본 문제 결정, 그 다음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순서로 된 것을 찾으면 되겠다. 여기 아무도 여기에 맞게 됐겠죠. 순서는. 그 다음에요. 19번째예요. 19번째도 전부 법이야.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률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는 건 이동식은 제외. 크레인은 얼마? 바로 6개월마다 해야 돼. 크레인은. 나머지는 다 3년 이내 최초. 그 다음에 여기서 정기검정은 2년마다. 모듈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 그 다음 단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건 최초 몇 개월? 6개월마다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시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째입니다. 역시 단골손님이죠. 요것도 실기 필답형에 잘 나온다. 산업재해 예방, 내가 산업이라고 앞에 이렇게 일찬한 거죠. 사실 이거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죠. 그럼 재해 예방 사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실 적용 이런 게 없죠. 원인 계기 원칙, 또 내가 바로 이걸 가지고 연계를 가지고 원인 계기 원칙 이렇게 해도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한 개 더 있다면 바로 손실 적용이 아니고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죠. 이렇게. 이 내용 역시 잘 실기 필답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2022년 언제 3월 5일 날 첫 번째 과목인 바로 산업안전관리론을 했습니다. 몇 번? 1번부터 20번까지 했어요. 저는 그래 항상 이제부터 하면 바로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면 100점 못 맞더라도 이게 똑같이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100점 만나면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너무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법을 너무 해석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한다?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예습을 해야겠죠. 다음 과목은 산업심리미 교육에서도 진짜 여러분의 안전하고 완벽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